9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빈 빌딩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 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 1명 등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용산 참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용산 참사, 경찰, 제복의 무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진압작전 강행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입니다. 조사위 조사 결과를 보니 말문이 턱 막힙니다. 일단 뭐 때문에 그렇게 진압을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거민들이 막루농성에 돌입한 건 2009년 1월 19일, 경찰의 진압작전이 펼쳐진 건 이튿날인 1월 20일입니다. 하루 만에 전격 진압작전, 준비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합니다. 당시 경찰 작전계획서에 따르면 막루에 신어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분신이나 투신,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험 가능성을 예측했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위험 가능성만 언급하고 정작 이에 대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소방차는 일반 화재 진압에 쓰이는 펌프차 2대만 투입됐고 유류 화재 진압용 화학 소방차는 단 한 대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300톤 크레인 2대를 동원한 진압작전을 세웠으면서도 정작 진압 당일엔 뭐 때문인지 100톤 크레인 한 대만 투입됐습니다. 2005년 오산 세교지구 막루농성 진압작전 당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예행 연습과 300톤, 450톤 크레인 2대와 소방차 23대를 배치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투신이나 추락에 대비한 에어매트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실제 추락사한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압작전을 맡은 특공대 제대장이 경찰 특공대장과 서울청 경비계장에게 작전이 불가능하다, 작전을 연기해달라고 경찰 특공대로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입에 올리기 힘든 작전 연기 요청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청 경비계장의 반응은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거 아냐? 라며 작전 연기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이 조사위 조사 결과입니다. 결국 들어가긴 했지만 예상대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 컨테이너가 막루와 충돌해 막루가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려 막루와 옥상에 들어찼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해야 정상인데 경찰 지휘부는 2차 진입을 명령했고 특공대원들은 1차 진입 당시 소진했던 소화기 보충 교체도 못하고 곧바로 다시 재진입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2차 진입 때 유류물, 염산 같은 냄새가 났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났다. 대원 상당수가 유증기로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였다는 것이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특공대원들의 진술입니다. 진압 예행 연습은커녕 막루 구조도 파악하지 못하고 투입된 진압작전. 결국 2차 화재가 발생했고 6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용산 참사입니다. 당시 서울청장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진압작전을 감행했는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그랬는지 짐작은 가지만 이해는 전혀 못하겠습니다. 다 지난 얘기인데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인가, 사과를 받으면 뭐하나 싶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가 경찰은 사망한 철거민들과 순직한 경찰 특공대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순직한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 씨가 한 말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몸으로 잘못됐을지라도 국가의 명을 수행하다 순직한 안타까운 죽음. 국가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복의 무게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가 고 김남훈 경사와 사망한 철거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 윤리심의관을 외부 개방형직으로 임명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권고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권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8회 회의를 열고요. 네.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인 윤리감사관을 판사가 아닌 외부 개방형직으로 임명할 것을 의결했는데요. 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다음 날 보고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의결안이 전달될 것으로 됐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감사관 직무나 소속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소속은 법원 인사와 행정,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 산하 차장 직속으로 윤리감사관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직급은 통상 지법 부장판사급입니다. 네.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6항을 보면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별표에 윤리감사관은 법관과 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사항, 진정비위사항, 재산 등록사항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판사들의 윤리성 등을 감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방형직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네, 최근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수사 과정에서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윤리감사관이요 법원 비위와 판사 비리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조직구조상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외부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윤리감사관은 현직 판사로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지휘를 받습니다. 네. 윤리감사관,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네. 일단 윤리감사관은 인사나 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 대법원장의 지시를 거스르기가 힘든 구조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비리 은폐 같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윤리감사관도 판사인이니만큼 법원 조직이나 동료 판사의 부담이 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네.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판사가 아닌 개방형 직위로서 외부에서 윤리감사관을 수혈하자 이런 취지의 건입니다. 네. 기존 윤리감사관실은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법관 윤리감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바꿔 만들어서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법발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네, 뭐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데 실제 실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네. 법원 조직법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네.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이 선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들로만 보임하던 실국장급 보직 가운데 하나인 감찰관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개방형 직위로 바꿔서요. 네. 지난 5월 채용 공고를 낸 후에 외부 민간에서 발탁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법원은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데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네. 국회가 법원 조직법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법발전위원회는 아울러서 고위 법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윤리감사관을 법원 행정처 차장 밑에 둘 게 아니라 네. 대법원장 직속으로 옮겨 힘을 실어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어제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네.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건물주인 이모 씨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네. 그 건물에서 이제 궁중족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 씨가 이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계속 다투고 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쇠망치를 건물주에게 휘두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쇠망치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는 살인미수이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수상해이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쇠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또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를 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이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피고인 측은 건물주인 이 씨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치를 휘두른 것은 인정하지만 망치가 머리에 맞은 적이 없었고 또 이 식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건물주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망치가 아닌 칼을 들고 찾아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대료가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린 건가요? 원래 족발집을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29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올리기는 뭐 엄청 올렸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상한선 뭐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 계약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대폭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개선 방안 같은 거는 뭐 논의되는 게 없나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선 통과하지 못했고 따라서 9월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검찰 수사에서부터 구속, 기소,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통령이 남긴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보수 괴멸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찬바람이 휘ong하던 지난 1월 17일 MB는 결연하게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던 검찰은 MB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범죄 혐의들. 나에게 이건희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고 모욕이다. 삼성 다스 소송비 600만 달러 대납 뇌물 혐의에 대한 MB의 반응입니다. 요약하면 얼핏 들었긴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MB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 결탄코 없다고 부인합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35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전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큰형 이상은 회장을 무서운 사람으로 지칭하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일축합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어디 살 게 없어서 현대 담벼락과 붙은 땅을 사냐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부인합니다. 영포 빌딩 다스 비밀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착오라며 간단히 부인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해당 문건들이 대통령 개인 짐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건데 개인 짐이 왜 집으로 안 가고 아무 관련 없다던 다스 비밀 창고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이팔성, 대보그룹 뇌물 등 제기된 이런저런 혐의들에 대해 MB는 모른다, 아니다며 부인으로 일관합니다. MB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MB 거다, 뇌물 받았다, MB가 한 거다는 측근들의 진술이 쏟아집니다. 불리한 진술에 대처하는 MB의 자세, 어떤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건 나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참담한 일이다. 결론은 내가 맞고 그들이 틀리지만 법정에 불러서 진위를 다투진 않겠다입니다. 의연하고 초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강 멘탈 MB가 남긴 주옥같은 어록. 이제 가야지.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 3월 23일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우는 외아들 이시영 씨를 향해 MB가 남긴 말입니다.
4월 9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기소에 대한 MB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른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공판 모두 진술. 사실과 공소 사실 내용이 너무 다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검찰도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검찰을 자기 반성에 빠뜨리는 멘탈을 보여줍니다. MB는 그러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어머님의 정신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로 법정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불출석을 하려 했는데 재판부가 출석 명령을 내리자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좀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결심 공판 전 마지막 재판, MB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망신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초연하고 달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결심 공판. 검찰은 과연 징역 몇 년을 구형하고 MB는 또 어떤 말을 남길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국가인권위와 중앙선관위 위원 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청장과 해외 주재관 등 총 65명이 참석하는 2018년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을 찍은 경찰의 체증활동과 경찰청의 체증활동 규칙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은 헌법소원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호사 윤리연수 수강인원은 150명으로 변호사 의무연수 중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됩니다. 9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